옛날 옛적에 깊고 깊은 숲속에 조그만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동굴은 오랜 세월 동안 전설로 내려오며 많은 이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동굴 안에는 불가사에 의한 비밀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동굴을 끝까지 탐험해 본 적이 없었죠. 숲속에는 팬티왕 토끼라는 별명을 가진 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다른 숲속 동물들 사이에서 매우 특별하게 여겨졌는데 항상 팬티를 입고 다녔기 때문이었죠. 왜 팬티를 입는 거지? 다른 동물들은 속삭였고 토끼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비밀이야. 어느 날 팬티왕 토끼는 달걀 모양의 신비로운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돌은 무려 말도 할 줄 알았어요. 날그리로 누가 날 찾아냈군. 나는 아이덴의 달걀이야. 너와 함께 대단한 모험을 떠나고 싶어. 팬티왕 토끼는 아이덴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토끼와 달걀은 유명한 동굴로 들어가게 되죠. 동굴 입구를 막 지나쳤을 때 토끼와 달걀은 동굴 안쪽에서 천천히 흘러나오는 이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도처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벽에는 마치 연극처럼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형상을 바꾸고 있었죠. 이건 뭐지? 토끼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달걀은 말했습니다. 이 동굴에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어. 이 그림자들은 사실 진짜 사물의 반영일 뿐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자들은 동굴 밖에서 오는 빛에 의해 만들어진 거지. 너도 알다시피 진짜 세상은 여기 있지 않아? 토끼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그림자들이 진짜가 아니란 걸 확신할 수 있어? 그건 직접 확인해봐야 알 수 있지. 달걀이 대답했습니다. 이 그림자들이 만든 형상 대신 진짜 출처를 찾아가는 모험을 떠나자. 방향을 정한 두 동물은 사라져버린 그림자의 출처를 찾기 위해 동굴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걸었고 점점 더 많은 빛이 퍼져 동굴의 길은 어두웠으나 희망이 빗줄기가 간간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두 동물은 동굴의 끝자락에서 강한 빛이 쏟아져 나오는 출구를 발견했어요. 이곳이 출구인가봐. 토끼와 달걀은 얼른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눈부신 빛으로 눈을 비빌 때 그들은 비로소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본 모든 그림자들은 사실 진짜 사물 뒤에서 빛을 받아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를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진짜 세계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몸소 느꼈고 동굴 속 그림자는 그저 그 세계의 어렴풋한 반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팬티왕 토끼와 달걀은 동굴 탐험의 경험을 다른 숲속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도중 토끼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하길 이 팬티도 초월적인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어? 숲속 동물들은 비로소 토끼의 팬티가 가진 진짜 의미를 조금은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각에 의존한 세계를 넘어 더욱 깊고 진정한 이데아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에 아테네라는 번화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의 고향이기도 했죠. 소크라테스는 평범한 철학자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지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지식을 추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친 한 날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번화가를 걷다가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시우스였고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 매우 거만한 청년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합니다. 안녕하오, 젊은이. 나는 소크라테스라네. 그대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알렉시우스는 헛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없소. 나는 철학, 과학, 예술, 심지어 군사, 전략까지 모두 알고 있소.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그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소? 알렉시우스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오.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먼저 소크라테스는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도시의 가장 높은 산이 무엇인지 아시오? 알렉시우스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리카베투스 산이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산의 높이는 몇 미터인지 아시오? 알렉시우스는 멈칫했지만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약 300미터쯤 될 것이오. 소크라테스는 성글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그대는 그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본 적이오? 알렉시우스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없소. 하지만 책에서 읽었소. 분명히. 소크라테스는 점점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왜 그 산이 우리의 도시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오? 알렉시우스는 점점 더 어려움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책에서 읽은 정보이기 때문이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 사실이겠지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짓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는 책이 항상 진실을 말한다고 믿는 것이오? 알렉시우스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고 소크라테스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알렉시우스여, 그대는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대의 지식의 대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대가 그것이 진정한 지식인지를 확인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오.
알렉시우스는 그제야 소크라테스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소크라테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어 진정한 지식을 추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렉시우스는 지식의 자각이라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배움의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소크라테스처럼 살아가며 스스로를 아테네의 등불로 삼아 우리 주변을 밝히는 지식의 탐구자가 되어봅시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 그의 이름은 마르틴이었고 그는 평생을 그곳에 보냈기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잘 알았지. 마르틴 할아버지는 단순히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었어. 그는 마을의 역사와 전설을 속속들이 알고 있던 살아있는 도서관 같은 존재였지.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이 밤마다 언덕 위에 오래된 폐가를 빛내며 금속 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야. 이 이야기는 곧 마을의 관심사가 되었고 모두가 그 폐가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했지. 그러나 아무도 그곳에 가볼 용기를 내지는 못했어. 어느 날 젊은이들이 마르틴 할아버지에게 묻기로 했어. 할아버지, 저 폐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러자 마르틴 할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어. 아, 그곳은 옛날 옛적에 니체의 조인 이론을 실현하려던 한 알 수 없는 철학자가 살던 집이야. 그 말을 들은 젊은이들은 깜짝 놀라며 초인이요? 그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지. 할아버지는 담배를 꼬나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 옛날 그 철학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경지를 찾으려 했지. 그는 니체의 초인 이론에 심취해 있었어. 자신만의 도덕과 가치를 창조해냈고 밤마다 그가 만든 발명품들로 실험을 했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예연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어. 언덕 위의 그 집은 그가 정신과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장소야. 젊은이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서 다음 질문을 던졌어. 그래서 그 철학자는 초인이 되었나요? 마르틴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어. 그게 참 알 수 없는 일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그는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혼자서 떠난 것 같아. 하지만 그의 이야기와 그가 남기는 적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지. 젊은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나머지 무언가를 해내기로 결심했어. 우리도 그 집에 가볼래요? 초인이 되는 길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들은 호기롭게 선언했지. 하지만 마르틴 할아버지는 그들을 다독이며 말했어. 너희가 정말로 초인의 길을 걷고 싶다면 물리적인 장소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니체가 말한 초인은 자기 내면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창조하는 존재야. 너희도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해야 해. 그래야만 진정한 초인이 될 수 있지. 그 말에 젊은이들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어. 초인의 길은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이야. 그날 이후로 그들은 마을에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한 모험을 시작했어. 언덕 위의 폐가는 여전히 밤이 되면 빛났지만 이제 그곳은 단지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그들이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어. 마르틴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나도 초인의 길을 걸었던 젊은 시절이 생각나는구나. 그렇게 할아버지는 자신도 한때 초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음을 회상하며 젊은이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지켜보았단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존 롤스의 철학 강의가 끝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과 함께 한 카페에 들렀다. 우리는 롤스의 이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때 내 친구 제혁이 갑자기 제안을 했다. 야, 원초적 입장에 대해 직접 체험해보면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 모두는 그 제안에 동의했고 우린 각자 역할을 맡아 가상의 세계를 만들기로 했다. 마치 어린애들처럼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을 동원해 극단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설계해보기로 했다. 우선 우리가 사회의 각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벽에 한 장의 커다란 종이를 붙이고 각자 무지의 베일 아래에 있다고 상상하며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벽에는 법, 교육, 건강, 경제, 주거 등 다양한 항목들이 적혀 있었다. 첫 번째 단계로 법과 규칙을 설정해야 했다. 모두들 다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가정하에 절대 불공평하거나 편향된 법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혁은 제안했다. 범죄자가 잡히면 자기가 범죄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판사가 되어 판결을 내리는 게 어떨까?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고지혁의 제안의 의도를 파악했다. 그럼 판사가 공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 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은 교육이었다. 우리는 모두 동의했다.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해야 해. 누구나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해. 이를 두고 탐탐과 한참 이야기를 나눈 끝에 선생님들은 학생의 배경을 모른 채로 가르치도록 하자 는 방안이 나왔다.
선생님들이 학생의 가정 형편이나 사회적 지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게 될 거라고 믿었다. 건강을 논의할 차례였다. 나는 제안했다. 만약 내가 무지의 베일 아래 있다면 병에 걸렸을 때 누구나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 모두 이 의견에 동의했고 모든 사람이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총의가 모였다. 경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모두 조금 더 신중해졌다. 이 부분은 특히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자고 결론지었다.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는 누구나 부자가 될지 가난할지 모르는 상황이니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이 공정할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주거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우리 중 한 명이 말했다. 모든 사람이 거주할 집을 가져야 해. 누구도 집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해. 이에 따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 보장을 하자고 결정했다. 그렇게 우리는 각 항목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규칙들을 만들어 나갔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과정 같았다. 이후 우리는 이런 연습을 통해 롤스의원 조적 입장이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지 체감할 수 있었고 그날 밤 모두 행복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말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깨달은 점이 있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공평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배경, 위치, 상황 어느 것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야.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평등하게 대해주길 바랐고 그것이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핵심 아닐까?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정의로운 사회의 첫걸음은 모든 편견과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공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평등하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